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하이디멘셔널 데이터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디멘셔널 케이스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제 하이디멘셔널 케이스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리그레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위한 이제 통계 방법들은요, 로우 디멘셔널 세팅을 가정을 합니다. 즉 이제 observation의 수, n이요, 프리딕터의 수보다 월등히 많은 요 케이스를 가정을 하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수의 프리딕터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터빈에 이렇게 터빈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통에다가 물질을 이렇게 넣어요. 뭐 A라는 물질, 그 다음에 B라는 물질, 그리고 뭐 C라는 물질을 넣고요. 안에 팬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돌려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돌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한 1시간 돌렸다고 하면 여기에 완전히 섞인 혹은 뭐 덜 섞인 물질의 농도 같은 게 나오겠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관심 변수 y라고 둘게요.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A를 얼마나 넣었고, B를 얼마나 넣었고, C를 얼마나 넣었고, 그 다음에 이 펜을 돌리는 속도가 얼마인지, 뭐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랬다면 이제 요새는 조금 달라졌어요. 센서를 그냥 무작정 달면요, 프리딕터, 관측값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돌리는 와중에 우리 여기 상층부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유체가 돌아가는 속도,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 중간층도요, 속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층도 속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도 중간중간마다 농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그 밖에도 또 다른 뭐 유체 성질들, 이런 것들을 다 조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다 프리딕터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농도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X가 무엇이냐,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요새는 이렇게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 n이 P보다 작은 케이스가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요, 여기 blood pressure 해가지고 혈압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혈압을 예측할 때 그 환자의 나이나 몸무게, 뭐 성별 같은 변수로만 예측을 했다면요. 현재는 뭐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 50만 개 정도의 스닙을 이용해서 혈압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환자의 수가 200명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스닙의 수는 50만 개 이렇게 되죠. 그러면 P가 N보다 엄청나게 많은 이런 케이스가 되죠. 그리고 앞서서도 계속 설명했지만 이런 케이스를 우리는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좀 더 설명드리면요.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는 항상 이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n이 샘플 사이즈 n이 증가할 때 p도 같이 증가하면요, 우리는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뭐 요 케이스는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고요. 우리 강의에서는 항상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라고 말하면 n이 p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리서치들이요, 이런 하이 디멘셔널 케이스에서 적용 가능한 통계 방법 혹은 머신러닝 방법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널 오브 머신러닝 리서치에서 뭐 JMLR 이 논문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자, 여기 논문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다 뭐 2021년도, 2022년도, 21년도, 22년도 뭐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최근 논문만 해도요, 우리가 키워드로 하이 디멘셔널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면 수많은 논문들이 검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도 울트라 하이 디멘셔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울트라 하이 디멘셔널은 뭐냐면 n이 단순히 p보다 작다가 아니고요. n이 로그 p보다 작다 뭐 이런 케이스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서는요. 하이 디멘셔널을 n이 증가할 때 p가 증가하는 케이스를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다 이렇게 표현하는 논문 같은 경우에선 그런 경우에선 울트라 하이 디멘셔널을 n이 p보다 작은 케이스 이걸 말하기도 해요. 용어가 아주 뭐 100% 정립된 건 아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울트라 하이 디멘셔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뭐 여하튼 간에 이제 많은 트렌드 오브 리서치가 하이 디멘셔널 케이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런 방법론 개발에 있다는 걸 그냥 예를 든 케이스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는 왜 문제가 되느냐? 왜 고전적인 통계 방법들은 로우 디멘셔널에선 잘 작동하는데 하이 디멘셔널에서는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답하기 위해서 우리 예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시뮬레이티드 데이터고요. 일단 이제 첫 번째 이론적으로 앞서서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OLS는요,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에서 non-identifiability 해요. 즉, 베타 헷 값이요, 이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이 부분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게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베타 헷도요,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한대의 베타 헷 값들이 존재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프리딕션, 예측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x 곱하기 베타 햇은요 여전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부분은 회귀 분석 시간에 잘 다루니까 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하튼 non-identifiability 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overfit 이슈가 있어요. 여기 overfit. 자, 이 부분을 그림 가지고 설명할 건데요. 자, 왼쪽 그림은요, 자, x 프리딕터는 하나예요. 그리고 n은요, 한 20개에서 30개. 제가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 p보다 n이 월등히 많은 케이스죠. 자, 오른쪽은요, observation n이 2개예요. p는 1이에요. 자, 이렇게만 따져서 n이 p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이건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뭐 엄밀히 따지면 정의대로 따지면 이거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는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모델은 리니어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야 될 것은 베타 제로와 베타 원, 즉 두 개를 추정할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 추정해야 될 코에피션트, 파라미터의 수보다 샘플 사이즈가 항상 더 많아야만 오버피팅 이슈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경우에 n이 p와 유사하다라고 한 경우에 자, 이 직선이 true 펑션, 우리의 목적은 이 데이터 포인트를 지나가는 직선을 찾는 게 아니고요. 실제 뭐 true 펑션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observation들을 쭉 찾아내잖아요. 자, 그걸 기반으로 요걸 찾아내는 건데 자, 이 직선은 true 펑션이랑 언제나 비슷할까요? 그 이유는 요 observation을 포함하니까 뭐 베스트일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를 완벽하게 지나간다고 해서 여기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란색 직선, 트루 펑션을 찾았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버핏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로우 디멘셔널 데이터에서는 사실상 여기 데이터를 잘 관통하는 직선이 트루 펑션과 비슷할 것이다 라는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 디멘셔널 케이스에선 그런 이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추정한 이 직선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즉, reliability가 없습니다. 방금 설명한 뭐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시뮬레이티드 세팅은요, 이제 n이 20이고요. 자, y를 x1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프리딕터 y랑 인디펜던트한 전혀 관계없는 프리딕터들을 하나씩 추가할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는 왼쪽 그림은 R 스퀘어, 모델의 R 스퀘어. 두 번째 그림은 이제 트레이닝 MSE. 세 번째 그림은 테스트 MSE를 보여줄 건데요. 이제 number of variable이 뭐냐면 1이라고 하면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엡실론 이걸 말하고요. 두 개라고 하는 거는요. 자, x1은 포함하는데 쓸데없는 x2를 모델에 포함한다는 뜻이고요. 만약 5라고 하면요. 이렇게 똑같이 두고 3도 넣고요. 4도 넣고 5까지 다 넣겠다는 뜻입니다. 자, 쓸모없는 변수가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모델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런 걸 우리가 예상하죠. 실제로 그런지도 한번 볼게요. 자,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 number of variable, 프리딕터의 개수가 이렇게 증가하면 어때요? 모델 복잡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R 스퀘어의 단점은
모델 컴플렉시티 올라가면 무조건 증가하죠. 그래서 쭉 증가하는 거 이거 볼 수가 있고요. 결국 1까지 증가하죠. 자, 두 번째 트레이닝 MSE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델 컴플렉시티가 올라가면요 감소하죠. 그래서 뭐 거의 0까지 감소하는 거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테스트 MSE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쓸모없는 변수들 x2부터 뭐 x20 이렇게 넣으니까 처음에는 가장 낮은 MSE를 가졌지만 쓸데없는 프리딕터를 넣으니까 테스트 MSE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요. 종합적으로 보면요. 자, 로우 디멘셔널 케이스, 우리 샘플 사이즈가 20이잖아요. 그래서 프리딕터를 20까지 추가하는 거예요. n이 결국 p까지 굉장히 유사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로우 디멘셔널 p가 1인 경우에서는 n이 p보다 월등히 큰 거죠. 자, 그 경우에서는 모델 퍼포먼스가 테스트 MSE가 가장 낮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n과 p가 유사해지면 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테스트 MSE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즉,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에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 LSE 혹은 OLS는요,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안으로 어떤 걸 쓸 수가 있을까요? 이제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실은 앞선 강의들에서 계속 썼었잖아요. 즉 이제 베스트 서브셋 셀렉션 뭐 여기 할 때 이제 포워드 셀렉션은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에서 적어도 적용은 가능하다. 그리고 슈링키지 메소드인 라쏘랑 리치가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셋에서 작동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디멘전 리덕션 방법인 PCR, PLS도 잘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계속 했었죠. 실제로도 뭐 퍼포먼스, 액큐러시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건지 이제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라쏘, 이 중에 대표적인 라쏘의 성능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한 방법은요. 샘플 사이즈 n은 100으로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하는 프리딕터의 개수는 20, 50, 2000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x1부터 시작해서 x20이요. 이 y를 생성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p를 50을 쓴 경우에는요. 30개는요. y를 예측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만약 2000개라고 하면 1980개는요. y 예측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결과는 라쏘만 있지만요. 네. 뭐 리치 리그레션, PCR, PLS 써도 우리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결과는요. 책에 있을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요.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게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모델에서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의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리딕터를 하나도 쓰지 않는 인터셉트만 쓴 모델일 거고요. 자, 16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페널티를 점점 올려서 5개의 프리딕터에 대응하는 코에피션트를 0으로 만든 케이스. 그리고 21은요. 20개의 프리딕터가 남을 때까지 페널티를 올린 경우인데 자, 첫 번째 그림은 P가 20이니까 전혀 아무것도 어떠한 베리어블의 코에피션트 0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Y축은요. 테스트 MS 일 거예요. 아마도. 혹은 아무래도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티드 에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냥 무한 반복해서 이 분포를 얻은 걸 수도 있고요. 뭐 여하튼 간에 이게 이제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받아들이셔도 돼요. 자, 이 경우 보면 우리 true 값은 20이잖아요. 20개. 실제로 여기 테스트 MSE 보면은 21일 때, 즉 프리딕터 20개 쓸 때 가장 낮죠. 그래서 라쏘가 자, P가 지금 N보다 작은 케이스죠. 그래서 로우 디멘셔널에서 정확하게 모델을 잘 찾아낸다.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지금 N이 100인데 P가 50이에요. 뭐 사실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NNP 레이쇼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뭐 예전에 제가 이것도 강의할 때 이제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P 곱하기 10은 돼야
이제 whereas가 좀 정확하다. 하다못해 P 곱하기 5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P 곱하기 2가 n이에요. 이러면 OLS의 성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샘플 사이즈가 부족해요. 뭐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죠. 이 데이터가 정말 좋은 경우, 정말 퀄리티가 높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 이런 경우 별로 안 좋고요. 자, 이 경우에도 거의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한 요 정도는 돼야 돼요. 자, 여하튼 간에 이걸 보면요. 자, 인터셉트만 쓴 모델 안 좋죠. 그리고 28, 그러니까 27개의 프리딕터를 쓴 경우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프리딕터 모두 쓴 경우는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 트루값 20개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을 찾았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모델 셀렉션은 좀 일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P가 2000이에요. 이건 이제 지금 이제 M보다 극단적으로 큰 케이스죠. 네. 자, 이 경우 보면요. 어떤 짓을 하든 간에 프리딕터의 개수를 어떻게 컨트롤 하던 간에 테스트 MLC가 굉장히 안 좋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라쏘나 여기 리치 이런 방법들은 하이 디멘저널에서 뭐 애큐러시가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n이 p보다 월등히 작은 이 케이스에도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정도가 있어요. 보통은 한 요 정도? 그러니까 로그 p보다는 좀 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로그 p도 아니고 여기 어떤 컨스턴트 곱하기 로그 p 이거 이상은 돼줘야만 성능이 accuracy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때 가서 페이퍼 보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M보다 P가 너무 많으면 이 경우 20배 많죠? 자, 이러면 라쏘, 리치, PCR, PLS 거의 다 애큐러시가 떨어진다 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이 디멘셔널 세팅에서 우리가 리치, 라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얻은 결과를 해석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그 점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는요, 멀티콜리니어리티 문제가 매우 심각해요. 제가 뭐 예전에 또 강의에서 설명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비만도 측정을 하려고, 몸의 둘레를 측정하는 거죠. 물론 키 몸무게 이런 것도 하고요. 성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가슴 둘레, 배 둘레, 허벅지, 엉덩이, 무릎, 자, 이렇게 뭐 잘게 몸을 뭐 10cm 단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둘레를 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비만도 뭐 비만인 사람들은요 배가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몸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가슴 둘레에 비해서 배 둘레가 훨씬 클 거고요. 만약에 자기가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뭐 이런 체형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슴 둘레에 비해서 배 둘레가 훨씬 작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말랐어요. 이렇게. 자, 이러면 가슴 둘레랑 배 둘레가 뭐 1대1 뭐 그렇다고 해서 비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겠죠. 다른 것들을 보고. 자, 이런 경우에서는요. 이제 몸의 둘레들이요. 당연히 highly correlated 되어 있겠죠. 그 말인즉슨 프리딕터들이 멀티콜리니어리티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콜리니어리티가 있는 경우에서는요, 이제 어떤 변수가 실제로 Y를 뭐 생성하는지 혹은 Y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껏 해봐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실제로 결과를 예측하는 변수와 이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Y를 예측하는데 예를 들어서 X1이 엄청 중요하다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하이 디멘셔널이에요. 그리고 X1이랑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게 X2, 뭐 X3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렇게 둘게요. 뭐 인과관계처럼 할게요. 그냥 x1이 y를 생성하고요. x1이 x2, x3도 생성한다고 할게요. 자, 우리가 샘플만 크면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찾겠죠. 근데 샘플 사이즈가 작죠? 그러면 이 관계가 모호하게 별로 뚜렷하지 않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대신에 x2가 y랑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x3도요, y랑 코릴레이션이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이거 생각해보면 뭐 기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바다 놀러 많이 가죠. 그래서 익사 사고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면요,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려요. 자, 그래서 익사 사고랑 아이스크림은요, 사실상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지만 코릴레이션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여름에 판매량이 올라가고 여름에 사고량이 올라가니까, 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멀티콜리니어리티 이슈가 있으면요, 실제로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 이런 highly correlated 되어 있는 프리딕터를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가 지금 굉장히 적잖아요. 뭐 n이 뭐 10이다. 자, 이때는 x1이 중요했어요. 근데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 더 들어온 거야. 그래서 n이 11이 됐어. 자, 그러면 갑자기 x1은 안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중요하지 않았던 x2가 갑자기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추정된 모델이 샘플 하나가 갖는 게 거의 모델에 미치는 영향도가 10%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요, 추정된 모델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 추정된 모델의 베리언스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강의 요약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하이 디멘셔널 케이스, 즉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죠. 샘플 사이즈 n이 p보다 작은 경우, number of predictor보다 작은 경우이고요. 또 이제 또 일부는요, 우리가 n이 증가할 때 p도 같이 증가하는 그러한 데이터셋을요, 우리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셋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셋에서 OLS를 적용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우리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첫 번째가 모델 아이덴티파이빌리티, 그리고 두 번째가 오버핏 이슈 있다는 걸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를 분석해야 될까 해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뭐 보드 셀렉션.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세모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리치, 그 다음에 라쏘, 그 다음에 뭐 PCR, 그 다음에 PLS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에 잘 적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를 통해서 뭐 이 라쏘가 잘 작동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보여드린 게 뭐냐면 n이 p보다 월등하게 작은 경우에서는요, 이 라쏘도요 작동을 잘 안 합니다. 즉 다른 방법들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케이스에서는요, 이게 작동을 안 해요. 만약 분석이 그래도 필요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 게 우리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에서 어떤 모델을 추정하고 나면 그 모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하이 디멘셔널 케이스에서는 항상 멀티콜리니어리티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 리니어리티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대다수의 경우는 이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샘플 사이즈 n이 작다 보니까 샘플 사이즈 뭐 하나만 바뀌더라도요, 추정된 모델이 극단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델을 해석할 때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